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서 뭐 여러 그룹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전반적으로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삼성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 지난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지난 5월 7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제일모직이 거의 하한가까지 바뀌었던 그렇죠, 그날 않았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저거 누가 장담할 거냐. 네. 제일모직 상장 왜 시켰는지 생각해봐라. 그렇죠. 지주사로 가지 않을 거면은 상장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뭐 14만 원 초반대 가격엔 지금 한 20만 원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보름 사이에 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지난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딱 한 생각 드실 거예요. 야, 요거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요런 지배구조 이슈는 무조건 대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거 다들 느끼셨을 그렇죠. 겁니다. 이제까지 삼성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실제로 안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삼성 SDS 상장 뭐 안 한다 했죠. 제일모직 상장 안 한다 했죠. 삼성물산하고 합병 안 한 지배구조 뭐 상단으로 제일모직이 간다 안 간다 그랬는데 이미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그림이 뭐가 있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야, 요쪽으로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굵직한 이슈였던 비슷한 이슈 골라보죠. SK에서 최태원 회장님이 CNC 지분은 있고 SK 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뭐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SK하고 SK CNC의 지분 수합이나 뭐 합병 구조를 통해서 뭐 처리할 것 같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됐어요. 저평가돼 있던 SK를 고평가돼 있던 SK CNC가 뭐 지분을 이제 수합을 돌리는 모습을 실제로 보셨을 텐데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게 뭐야? 저건 뭐 오너 맘대로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현대차그룹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노션 지분이 좀 잘못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분을 30%를 매각했죠. 그래서 정성희 고문이 40% 있고 지금 그 정의선 부회장이 돈을 3천억 들고 있고 10%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노션 지금 곧 상장할 거고 추가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작업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글로비스라는 기업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이나 수합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발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유리하겠느냐. 현대 엔지니어링이 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싸게 안 나옵니다. 비싸게 나오겠죠. 이노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 현대모비스는 눌려 있겠죠. 그렇죠. SK가 눌려 있었고 삼성물산이 눌려 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게다가 얼마 전에 현대제철하고 하이스코하고 합병이 있었죠. 예. 그래서 현대제철 쪽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한진그룹 쪽에서는 정석기업하고 한진칼하고 합병하면서 3세들이 정석기업을 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수합 구조를 돌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거죠. 가장 큰 의미는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뭐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만 보시죠. 과거에는요.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밑단으로 삼성생명이 달려 있었고 삼성생명 밑으로 삼성전자가 달려 있는 구조였어요. 네. 이른바 순환출자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 합병법인의 삼성물산이 나오고요. 이 밑으로 다이렉트로 삼성전자 지분 4.1%를 들고 삼성전자가 밑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빠져서 삼성생명 지분을 들고 삼성생명이 7.5%의 지분을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봐야죠. 일단 짝대기 나가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요. 삼성 SDS입니다. 네. 과연 이 삼성 SDS 이번에 합병법인을 통해서 삼성 SDS 지분이 지금 17.1%를 들고 있게 됐는데요. 과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내가 이미 삼성 SDS 지분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일모직에서 17.1%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삼성물산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제 네. 합병하고 나서 이름이 삼성물산으로 그렇죠. 바뀌니까 삼성물산이 굳이 17.1%를 들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하고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제일모직한테 또 삼성전자 지분이 또 생겨요.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지분 4.1%를 그 삼성물산 밑으로 달아놨다는 거, 합병법인 밑으로 달아놨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원샷법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그 합병에 따른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이슈를 기다렸다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좀 긴박하게 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으면 과연 삼성 SDS 지분은 그냥 냅둘 리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 삼성 SDS 강세 띄고 있고 오늘도 강세 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SDS를 상속세 재원 마련용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 보니까 저게 상속세 재원보다는 삼성전자 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것도 한번 보죠. 또 하나 주목 가능한 점은 예전에 제일모직이면은 반쪽짜리 지주사예요. 이미 지주사 체제로 간다 안 간다 말이 왈가왈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합병법인 삼성물산, 새로운 삼성물산 이쪽에 보게 되면 완벽한 지주사죠. 완벽한 지주사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는 건데 여기에서 4.8%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 SDI. 과연 삼성 SDI는 이 지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는 매각 가능 증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밸류가 쌌죠. 그러니까 PBR 배수가 싸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매각 가능 증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SDI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을 또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지분표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저 7.5% 지금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중간금융지주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금산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7.5% 지분, 이거 돈 한두 푼짜리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생명한테는 이 삼성전자 지분 7.5%가 매각 가능 증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고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7.5%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삼성물산이 초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살인적인 밸류에이션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는 고평가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밸류 이렇게 끌고 올라온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헐값의 삼성물산을 그대로 흡수합병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고밸류 정도가 상쇄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겠죠. 삼성물산 이제까지 최악의 케이스로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삼성물산을 건설 부분과 상사 부분으로 분리를 하고 건설 부분에 삼성전자 지분 4.1%를 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이 분할돼 있는 건설 부분만 합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삼성물산은 정말 최악의 주식이 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최악의 경우를 피했죠. 이제까지 이유 있는 저평가를 계속해서 받던 기업이었는데 그 상황을 한 번에 해소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불확실성도 해소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세의 강세로 돌아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도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긴박하게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주가가 계속 눌려 있을 수 있겠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지금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를 거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매각 가능 증권으로 바뀔 수 있는 삼성 SDI와 삼성생명 이런 쪽이 주목 가능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5%를 중간금융지주라고 간다 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 결국은 저거를 상속세 재원용으로 봤던 시각이 많았습니다만 예.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저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고 삼성 SDS는 고밸류에이션,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과연 이 주식이 수압을 돌렸을 때 누가 이익일까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삼성 SDS 강세와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이슈 역시 알아보도록 하죠. 대외적인 이슈가 되겠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옐런 연준 의장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월요일장 미국 증시 휴장을 했고 화요일장 개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 때문이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급격하게 약세로 밀리면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는 또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역시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1107원대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는 향후 2주간 원달러 주목해야 된다. 네. 환율이 움직일 거다. 4월 FOMC 의사록도 의사록입니다만 6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 옐런 코멘트가 매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과격한 원달러 상승을 경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0원 넘게 올랐고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7원대 플러스에서 1108원이 넘어요. 최근에 상승했었던 원달러 폭이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옐런이 뭐 얘기했죠. 올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연내 금리 동결론이 절반이었어요. 12월까지 50%만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했고 9월 달 금리 인상률은 18%밖에 안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옐런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든 거고요. 그 부분이 달러 강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이 소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 시장 자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르고 있었으면 호재인데요.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는 부분이 큰 호재로 다가오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에 저밸류에이션이 만들어냈었던 고멀티플 주식들의 전성시대를 조금 깎아먹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른 인상이 어렵다는 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튀어올랐고 금리단이 변하기 시작했으면 오늘 코스닥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그런 부분들 주목 가능할 것 같고 네. 이 부분 한번 보죠. 역효과인데요. 무려 07년도 7월 이후에 7년 10개월 만에 엔달러가 123엔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요, 달러가 무리하게 약세로 가는 과정에서 엔화가 비이성적 강세를 보였던 게 12년도까지 얘기고요. 그 이후서부터 양적 완화하면서 엔화의 약세가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정상 레벨으로 돌아오는 엔달러라고 볼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수출 경합 품목이 뭐 IT나 자동차나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엔달러 저렇게 약세로 흘러가는 게 물론 부담이겠습니다만 원엔 재정환율이 지금 900대에서 크게 네.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원화의 약세 속도보다 엔화의 약세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중심은 잡고 있다. 원달러가 튀기 시작했고 과격하게 튀기 시작했고 금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밸류에이션 단에서 겁먹는 강도보다는 고밸류에이션 단에서 겁먹는 강도가 훨씬 더 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제가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에 대해서 경계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서부터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